네, 컬로이드 및 계명과학. 오늘 10주차 강의 2교시 2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0주차 강의는 컬로이드의 안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컬로이드의 안정성. 이 컬로이드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미세한 크기의 입자, 수 나노메타에서 수 마이크로메타 정도의 굉장히 작은 미세한 입자들, 이 입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를 컬로이드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히 조금 전에 컬로이드 안정성 측면에서 소액성 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혼합물질들, 입자들을 갖다 이제 포함하는 그 이제 혼합물질들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이렇게 소액성 혹은 소수성, 소수성 컬로이드의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뭉치려고 하는, 집합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성질을 갖다 갖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이러한 이제 소수성 컬로이드의 경우에는 이 소량의 전해질 용액만 집어넣어도 그래도 이 컬로이드 입자들이 서로 뭉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경향을 갖다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응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얼마만큼의 전해질 용액을 집어넣었을 때 비로소 막 뭉치려기 시작하게 되는지, 즉 응석을 하게 되는 최소 농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응석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수성 졸의 특징, 소수성 용액, 전해질 용액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러면 이제 소수성이 아니라 친수성 컬로이드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용액들, 그런 용액들은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경우에는 또 전해질을 갖다가 다량 첨가를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또 응결이 일어나면서 또 침전되게 되는 그런 현상을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현상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응석이라고 얘기하는 코애귤레이션하고 달리 salting out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염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바로 이 염석, 즉 친수성 컬로이드를 다량으로 포함하는 경우에 전해질 용액을 친수성 컬로이드의 경우에 전해질 용액을 갖다 다량 집어넣었을 때, 그래서 응집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침전물이 형성이 되는 것을 염석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염석의 그런 원리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실생활에 이용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간수를 이용해서 두부를 만드는 그런 그 개념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1교시 마지막 부분에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두부를 어떻게 만드는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 2교시에는 제일 먼저 이 컬로이드의 안정성 측면에서 바로 베어, 야긴, 란다우, 베리, 오버비크라고 하는 4명의 4명. 이 4명의 학자들이 그런 만들어낸 그런 이론.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앞머리 글자만 보통 따서요, DLVO 이론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데어야긴 란다우 및 베리 오버비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입자들, 즉 두 입자들이 근접했을 때, 그럴 때 자유에너지, 깁스의 프리에너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바로 이 자유에너지 변화의 근거에서 소액성 졸 또는 소수성 졸, 즉 물하고 친하지 않은 또는 액체하고 친하지 않은 그런 졸의 안정도에 대해서 이론을 갖다가 발전시킨 그러한 이제 그 학자들이에요. 특히 정량적인 이론을 갖다가 발전시킨 그러한 이제 소위 DLVO 이론을 갖다가 이제 만들었어요.
바로 근데 이 DLVO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 사이에 런던 반데르발스 힘, 예, 런던 반데르발스 힘, 즉 런던이라고 하는 이러한 학자가 기존의 반데르발스 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개념을 도입을 해서 그것은 이제 유도한 이론이죠. 예, 요 런던 반데르발스 힘에 의한 인력 에너지, 이것이 소액성 조리의 경우 앞에서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었지만 요러한 인력 에너지하고 전기 이중충, 우리 지난주에 배웠었던 계면 전하, 예, 계면 전하, 예, 즉 계면 전하라기보다는 하전이 된 계면인 것이죠. 예, 이 하전 계면에 있어서의 전기 이중충, 전기 이중충은 왜 생긴다고요? 예, 서로 다른 전하를 가진 카운터 이온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온, 또는 이온은 끌어 잡아당기려고 하고, 또 같은 전하를 가진 코이온이라고 하는, 이 경우에는 밀치려고 하는 그런 성질들이 이 계면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계면의 어떤 그 현상들이, 특징들이 이중층을 갖다가 이제 보이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전기 이중층의 증척, 이런 거하고 반데르발스 힘에 의한 끌어잡아당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입자들 간에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상호 이제 경쟁을 하고, 그것이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전체 에너지 곡선과 인력 곡선의 관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DLVO, 즉 4명의 학자들이 이론으로 정립을 해놨고요. 제가 사실은 그 이론과 관련된 방정식 이런 거는 여기에 올리지 않았어요. 왜? 그거 해봐야 머리만 아프거든. 그리고 그거 이론을 설명하는 데만 해도 1시간 지금 부족하고요. 또 우리가 거기까지 사실은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어요. 다만 콜로이드 입자를 포함하는 그러한 이제 계에서는 이렇게 같은 이온을 가진, 즉 코이온에 의한 반발력, 그리고 또 이온들 간에 서로 끌어잡아당기려고 하는 반데르발스 힘 등등의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균형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런 것들이 이 콜로이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식으로도 표현이 되고, 그 식에 근거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예, 그리고 반데르발스 힘, 뭐 등등의 그런 이제 관계를 갖다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예. 자, 뭐 그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소수성 또는 소액성 졸의 특징으로서, 예, 그러한 이제 소수성 물질에다가, 소수성 졸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물질에다가 전해질을 소량만 첨가를 해도 그래도 응석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바로 소량 어느 정도의 양인지, 그 응석이 일어나게 되는 최소의 농도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응석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임계 응석 농도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그러면 그 응석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예, 그 얘기는 응석가의 정확한 값이라고 하는 것은 졸이 응집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의 판정 방법에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 판정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일련의 실험을 갖다가 통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졸이 응집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갖다 이제 판정하는 거는 결국은 응석가, 즉 임계 응석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실험을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돼야 되는데, 바로 그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침전 실험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자아 테스트라든가 이러한 이제 실험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응석가의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졸의 외관의 변화가 나타나도록 여기에 이제 그 필요한 최소 전해질 농도를 갖다 이제 구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같은 양의 조리 들어있는 관을 갖다가 한 6개 정도 시험관을 갖다 이제 쭉 늘어놔요. 그리고 조의 양은 다 같습니다. 그 시험관에 첫 번째 거는 농도를 갖다 얘를 그냥 두는 거예요. 농도를 0.1. 두 번째 거는 0.2. 세 번째 거는 조금 띄워서 뭐 0.5. 네 번째 거는 뭐 0.7. 이런 식으로 6개를 다 다른 농도로 점차 늘려가거나 혹은 점차 줄여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준비를 하고 시험관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 농도가 다르게 이제 같은 그런 이제 조리 들어있는 데다가 들어가는 전해질의 농도는 다르게 집어넣는 거예요. 양을 갖다 다르게. 그 집어넣었을 때 그랬을 때 어떤 농도의 그런 양을 집어넣었을 때 이것이 바로 응석이 일어나는지 를 갖다가 이제 관찰을 해서 바로 응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농도에 해당되는 바로 그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임계응석 농도 또는 응석가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농도가 다른 같은 부피의 전해질 용액을 갖다가 이제 집어 넣음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이게 응석이 일어나면 바로 그 응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농도를 갖다 우리가 응석가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즉 최소 임계 농도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몇 번 실험을 통해서 바로 정밀하게 그 임계 응석 농도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응집 속도론이에요. 응집은 그럼 어느 정도 빠르게 일어나는지, 또 어느 정도 신속하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바로 조리라고 하는 것의 응집 속도는 입자들이 서로 근접하는 빈도. 가깝게 자주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응집이 빨리 일어나겠죠. 그렇죠? 잘 일어나겠죠. 즉, 입자들이 서로 근접하는 빈도와 근접할 때 입자의 열 운동 에너지가 응집에 대한 반발 포텐셜 에너지 장벽을 갖다가 극복해서 그래서 바로 결합이 되면 그것이 응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한 확률의 크기 이런 것에 따라서 응집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서 절의 응집 속도는 수많은 절에 대해서 전해질 농도의 함수, 전해질 농도의 함수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소액성 절의 경우에도 전해질 농도가 뭐예요? 임계응석 농도 이상이면은 응집이 될 테고, 임계응석 농도 이하의 전해질 농도 양이 들어가게 되면은 전해질 용액이 들어가서 그 농도 이하가 되면은 응석이 안 일어나겠죠. 즉, 절의 응집 속도는 수많은 절에 대해서 전해질 농도의 함수로 측정을 할 수가 있다. 느린 응집 영역에서는 이들 사이의 이제 관계를 갖다가 로그 용지, 로그 용지에 이제 그 데이터를 갖다가 실험 값을 갖다가 플러스를 해서 찍어서 점을 찍어서 그래서 직선 관계가 있음을 갖다가 우리가 관찰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론화, 수식화 또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침강부피의 겔화. 아까는 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앞부분에서도 이미 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분산입자는 일반적으로 분산매의 밀도. 분산매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흙을 갖다가 물에다 풀었다면 분산매라고 하는 것은 분산입자들이 흩어질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거니까 이제 물인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분산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분산매의 밀도와는 어느 정도 다른 값을 보여요. 분산입자하고 분산매의 이제 그 관계에 있어서는 다른 값을 보이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밑바닥에 축적이 되는 그런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분산입자는 분산매에 대해서 밀도가 높으면 가라앉을 테고, 밀도가 낮으면 뜰 테고.
그리고 침강이 이제 밀도가 높아서 분산 입자들, 밀도가 이제 분산매보다는 액체보다는 밀도가 높아서 침강이 이루어질 때, 또는 꼭 반드시 밀도가 높아서 침강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그 이제 다른 이온들과의 결합에 의해서 입자 크기가 커지고 그러면 빨리 침강이 이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침강이 이루어질 때 침강체의 최후 부피라고 하는 것은 응집도가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 응집이 확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몽글몽글 서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정도인지, 서로 맞닿아서 붙어 있는 정도인지, 그러한 응집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비교적 크고 입자가 크면서도 응집하고 있지 않은 입자들, 그러한 입자들의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쌓여서 밀집한 침강체로 재분화되기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비교적 크면서도 응집하고 있지 않은, 이렇게 뭉쳐져 있지 않은, 그러면서 응집하고 있지 않은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착착착착 가라앉아 있는 정도. 저런 경우에는 재분산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응집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리 결합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래서 엉성한 침강체를 만들고 있는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재분산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기 B번처럼 이러한 경우는 다시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그래서 분산되기가 굉장히 쉬운 그러한 특징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다. 또 입자가 이용할 수 있는 부피 전체에 걸쳐서 연속적인 그물 모양의 구조를 갖다 가지는 그런 경우는 있어요. 이제 콜로이드 입자들이. 그리고 응집해서 분산매, 이제는 자기네들을 갖다가 거기다 이렇게 품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용액 상태에서 그 안에 입자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입자들이 뭐 이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지만, 거꾸로 이번에는 입자들 자체가 이렇게 뭉쳐져 있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분산매라고 하는 액체를 갖다가 딱 끼워서 이 액체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 그물 모양 구조에다가 확 가두는 경우가 있어요. 분산매라고 하는 것을, 즉 액체를 가두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유형의 반고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를 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번에는? 액체가 고체들 틈 사이에 가두어져 있는 경우. 고체가 액체들에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 건 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고체들이 있는데 그 고체들 사이에 빈 틈에 액체가 탁 가둬져 있어서 반고체 형태를 갖다 나타내는 이러한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바로 젤 또는 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겔의 강성도, 겔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단단한 형태를 갖다 취하고 있는지 하는 그런 겔의 강성도는 이 연속 구조 속에 입자 사이의 결합점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결합의 세기, 이런 것들에 달려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응집 또는 침광 부피,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뭉치는지 아니면 가라앉아서 용액이나 또는 수용액 상태에서 가라앉아서 그래서 만들어진 침광 부피,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산업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이 응용이 되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농토예요, 농토. 농토가 뭐예요, 농토가? 농사 짓는 흙입니다. 농사 짓는 흙. 여기에서도 바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다 하게 돼요. 왜? 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흙탕물이 형성이 되면은 그 흙탕물 속에는 흙입자들이 막 이렇게 이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그 흙이 만드는 그런 콜로이드 상의 입자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수성이냐 아니면 소수성이냐, 이 그런 특징에 따라서 걔네들이 나타내는 그러한 이제 성질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농토라고 하는 것은 보통 통풍이 잘 되고, 그렇죠? 배수, 물 빠짐도 잘 되는 요렇게 응집된 상태를 갖다 유지하는 것이 아주 좋은 그런 이제 농토, 그렇죠? 좋은 흙,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조건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갖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뿌리게 되고 그러냐면은요, 칼슘염, 석회라든가 석고 또는 유기중합체 전해질, 소위 토양 조정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기다 이제 살포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응집제에 의한 처리로 인해서 그래서 바로 배수도 잘 되고 통풍도 잘 되고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적절한 크기로 이렇게 흙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게 돼요. 이것을 갖다가 바로 여기에도 관여가 되는 것이, 그래서 소위 이야기하는 유기중합체 전해질이라고 하는 토양 조정제들이 이렇게 응용이 돼서 도입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다뤘었던 소수성솔 또는 친수성솔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있다. 토양의 응집 해체 효과, 토양의 응집 해체 효과의 극단적인 예라는 것은 이제 어떨 때 일어나느냐? 농토에, 우리 보통 농토에는 뭐예요? 민물. 그쵸?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스며들고 고이고 하는 게 되게 민물이잖아요. 민물의 경우에는 이온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 않죠. 그쵸? 그런데 바닷물이 역류를 해서 거꾸로 농토에 흘러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예. 그래서 토양의 응집 해체 효과의 극단적인 예가 농토에 바닷물이 역류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흘러 들어온 경우에, 그랬을 때는 토양 속의 진흙에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칼슘이온, 이런 것들이 바닷물 속의 나트륨 이온에 의해서 교환이 돼요. 그래서 요게 다시 빗물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토양으로부터 나트륨이 녹아요. 다시 이제 녹아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빠져나가면서 응집했던 것들이, 흙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뭉쳐져 있던 것들이 해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들이 어느 정도 뭉쳐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들끼리 적절하게 뭉쳐져 있어서 그 중간에 공간도 있고 물도 잘 빠지고 또 통풍도 되고 그랬었는데, 얘네들이 나트륨이 빠지면서 해체가 되고 다시 아주 그 미세한 흙들끼리 딱 뭉쳐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식물이 자라기에는 좀 곤란한 아주 딱딱한 덩어리, 단단한 덩어리 형체로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경우는 곤란하다는 거죠. 또 반대로, 이번에는 반대로 저수지로부터 누수가 됐어요. 예. 저수지에서 누수가 돼가지고 바닷물로 이제 누수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퐁퐁퐁퐁퐁 자꾸 이게 빠져, 저수지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금 아까 바닷물이 들어와서 그래서 민물에 의해서 다시 한번 나트륨이 씻겨져 내려가는, 즉 칼슘이온이 나트륨으로 바뀌었다가 나트륨이 다시 빗물에 의해서 씻겨져 내려가는 이런 효과를 갖다 통해 가지고 통해서 오히려 엉성하게 되어 있었던 그 저수지의 흙들이 완전히 딱 아주 단단한 흙으로 밀착이 되면 저수지 물이 잘 안 빠지겠죠. 이러한 그러한 이제 반대 효과를 갖다가 이번에는 이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바로 이렇게 응집이라든가 침광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두 번째로 요소로 유정팍이라고 해요. 유정이라는 게 뭐예요? 그야말로 석유를 퍼내는, 그죠? 석유를 퍼내는 그런 이제 우물인 것이죠. 유정팍이. 바로 이 석유를 퍼내기 위해서 이제 석유 우물이죠. 여기에는 진흙, 일반적으로 벤토나이트라든가 진흙 서스펜션, 이런 것들이 이제 쓰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쓰이게 되는 그런 용도로서 이 벤토나이트 진흙 같은 경우는 냉각제로, 그렇죠? 구멍을 갖다가 이제 파면은 이제 막 돌려서 이제 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커다란 드릴을 갖다 통해서 그럴 때 냉각시키는 용도로도 바로 이렇게 이제 쓰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낸 구멍으로부터 깎여진 찌꺼기를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도 바로 이렇게 벤토나이트라든가 이런
예, 쓰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비삼투성 필터 케이크로 판행 구멍을 갖다 메우는, 예, 그런 용도로도 유정파기라고 하는 바로 유전을 갖다가 이제 석유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물을 파는데, 그런데도 바로 이러한 개념들이 냉각제의 역할이라든가 또는 판행 구멍에서 찌꺼기를 제거하기도 하고, 동시에 비삼투성 필터 케이크로서 판행 구멍을 갖다 이제 메우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하는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응집, 침강 부피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이제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이제 페인트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페인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안료를 어디에다가 소위 하게는 티너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이제 혼합을 해서, 그래서 티너는 날아가고, 티너는 뭐예요? thin이라는 것은 묽게 하다, 엷게 하다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페인트를 그냥 사왔을 때는 그냥 점도가 높아서 뻑뻑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휘발성인 그러한 이제 용매 이런 것들 갖다 이제 섞어서 쓴단 말이에요. 섞어서 묽게 해가지고 이 안료를 쓴 페인트 속의 입자가 재분산하지 않고, 그리고 잘 응집이 돼서 이렇게 유지가 되고 탁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러한 용도로 이제 티너를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은. 예. 그리고 또 다른 게로서는 이제는 아까는 제일 처음에는 소액성 물질을 갖다 포함하는 개에 있어서의 응석 효과, 그렇죠? 그래서 응석화라고 하는 이제 부분도 살펴봤고, 그래서 소액성 중에 액체 중에 이제 물인 경우에 소수성, 소수성의 경우로서 이제 우리가 폐수 처리할 때, 그렇죠? 흙탕물 같은 여기에다가 백반이라든가 이런 걸 집어넣음으로써 응집시키는 그런 이제 부분도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친액성 물질, 즉 친수성 물질을 포함하는 이제 개예요. 친액성 물질을 포함하는 이 개의 경우에는 계면활성제, 특히 중합제로서의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분산계의 안정도라고 하는 것은 반데르발스 힘, 그리고 전기 이중층의 반발작용, 이러한 것 이외에도 또 어떤 것들이 작용을 하냐면은 탈착 에너지, 엔트로피 효과, 다리노키 효과, 이러한 부수적인 그러한 요소에도 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친수성 또는 친액성인 물질인 개에는. 그리고 이러한 이제 친수성, 친액성 물질인 경우에는 그 효과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친액성 물질을 포함하는 콜로이드계의 안정도와 관련된 그런 이론들, 이런 것들은 사실 정확하게 아까 우리가 소수성, 소액성 그런 이제 콜로이드를 포함하는 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쵸? DLVO 이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이론적으로 유도를 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여기에 미치는 영향 인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론식으로 아직 크게 그렇게 딱 공감할 수 있는 이론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전히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정성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현상을 갖다가 현상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친액성 물질의 경우에는 첫 번째 용매화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용매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거대 분자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이중층에 의한 상호작용, 그리고 용매화에 의해서 안정화되어 있어서 침전이 생기려고 한다면은 요 두 안정 효과가 어느 정도 떨어져야 이제 오히려 침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이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젤라틴 알죠, 여러분들? 젤라틴은 이중층의 상호작용이 없는 등전점 pH, 즉 pH가 뭐예요? 7 부분이죠, 그렇죠? 수소이온하고 수산이온인, H 플러스 이온하고 OH 마이너스 이온의 농도가 거의 같은, pH가 7인 그런 등전점 pH에서도 물에 대한 친화력이 젤라틴의 경우에는 크답니다. 굉장히 커서 전해질 농도가 매우 높지 않는 한 물에 젤라틴 같은 경우는 잘 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젤라틴은 그렇게 놓은 건데 카제인 들어봤죠? 예, 카제인이라고 하는 것은 친수성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전점 pH에 가까워지면 수용액에서 침전물에 대한 친화성 때문에 친수 콜로이드는 소수성 조를 응집시킬 만한 소량의 전해질 첨가에 영향이 없지만 전해질 농도가 클 때는 잘 침전해요. 지네들끼리 뭉쳐가지고 잘 침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봤었던 것처럼 염석이라고 하는, 그쵸? 친수성, 그런 콜로이드의 경우는 염석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염석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예, 친수성 콜로이드의 경우에는 전해질을 갖다가 많이, 예, 전해질을 갖다가 많이 투입을 하게 되면은 뭐처럼? 두부처럼. 그렇게 자기들끼리 응집을 해서 침전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것을 염석이라고 얘기했는데 카제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첨가 전해질 이온은 친수 콜로이드에 수화된 물을 갖다가 이제 빼내는 거야. 수화된 물을 갖다 빼낸다는 얘기는 뭐 탈수 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전해질의 염석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온이 수화되는 경향, 이온이 얼마나 수화가 되는지 그 경향에 의존을 하는, 예, 경향에 따르는,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특징을 갖다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양이온이나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염석력 감소 순으로 이제 나열을 한다면은 이렇게 Mg2 플러스 이온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칼슘 이온, 스트론튬 이온, 바리움 이온, 리튬. 그러니까 이가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점점 이제 일가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시트르산 이온 같은 경우에는 예, 그리고 이제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시트르산 이온이 3가기 때문에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황산 이온, 염소 이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야 된다. 또 용해도가 큰 황산 암모늄 같은 경우는 수용액으로부터 단백질 침전, 단백질의 침전이요, 염석 또는 아까 응결 이런 현상도 이제 일어난다고 했는데 단백질을 갖다 침전시키는 데도 사용을 하고 있다. 또 젤라틴 수용액에 대한 아세톤이라든가 알코올 또는 벤젠에 녹은 고무용액 이런 것들 경우에도 석유에테르라든가 비전해질을 가함으로써 친해 콜로이드를 갖다 탈용맹화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작용을 갖다가 하는데 도움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콜로이드의 안정성에 대해서 소액성, 소수성 콜로이드의 특징, 그 다음에 친액성, 친수성 콜로이드의 특징으로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하나는 응석, 그쵸? 흙탕물에다가 전해질 이온을 소량만 집어넣어도 침전이 되는, 또 친수성 콜로이드의 경우에는 전해질 용액을 콩단백질을 포함하는 친수성 콜로이드 용액에다가 전해질 용액을 다량 집어넣으면 전해질 용액 뭐 간수라든가 그쵸? 염화 마그네슘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갖다 다량 집어넣으면 응결이 돼서 썰팅 아웃이 돼서 즉 염석이 되면서 침전이 일어나는 두부를 만드는 그런 공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대략 이런 정도인데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보호제에 대한 졸 입자 표면에 흡착이 돼서 졸의 안정도를 개선시키는 이러한 물질은 우리가 이제 보호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보호제 메커니즘은 보호제 이온화 원자단의 입자 사이의 전기 이중층 반발을 갖다 증가시킨다라든가 보호제 흡착층 사이에 반데르발스 인력을 갖다 약화시킨다라든가 또 입자 둘레의 흡착막 출현이 탈착 자유 에너지를 갖다가 떨어뜨리도록 한다라든가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엔트로피 감소를 갖다가 불러일으켜서 결과적으로 입자의 집합을 갖다 방해해서 입자를 갖다 안정화시키는 이러한 보호제도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콜로이드 분산계가 보호체 물질을 갖다 다량 첨가하면 보호제로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또는 소량 첨가하면 침전을 갖다 쉽게 유발하는
이제 그러한 형태로도 작용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소울 입자의 민감성을 증가시키거나 엉성한 음집을 갖다 유발하는 그러한 다양한 현상들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콜로이드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기까지고요.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